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이 조금 전에 왔다가 갖고 아마 집에 아직 도착 못한 모양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어려운 거였고 오늘부터는 안 어렵거든요. 네. 정말요? 안 어렵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 공부하시고 그게 내 마음속에 깊이 이해가 되시고 또 이게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는 지식이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은 진짜 그게 지식이 심장으로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죠. 오늘은 이제 원래는 암세포의 정보와 에너지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그런 내용인데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생존의 방식,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게 몸은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100쪽의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는 소립자, 쿼크, 전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그게 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주를 생각하면은 뭐 암흑 에너지니 뭐 중력이니 또 다른 것 있지만은 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충분히 이해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은 근원 에너지가 중첩된 거다. 뭉친 것이다. 근데 뭉친 거하고 사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중첩하고는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제 배경이 이상하다. 제 배경이 이상하죠. 네. 오, 이게 뭐람? 배경을 바꾸게 보기 싫죠. 중국 분이신 것 같아요. 이상하다.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글로 많이 뵀어요. 네. 그래요. 네. 이 배경이 집이 어디세요? 저는 동백이에요. 용인시 동백. 저 원래 집이 용인 수지 고길이에요. 지금 고길이에 사시는 거예요? 집은 고길이고 지금 네. 저는 여기 거제도에 혼자 따로 나와서 살고 있어요. 거제도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좋겠죠. 와, 저는 혼자는 원래 혼자 있는 건 싫어해서. 네.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죠. 저는 혼자 있는 걸 네. 좋아해서. 그러시구나. 저 네.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가지고 혼자 안 있어요. 네. 같이 있는 것도 좋죠. 됐다. 네. 오늘은 우주가 아니네요. 네, 오늘은 노을이네요. 네. 네. 막간을 이용해서 거기 백진현 선생님은 거기가 사우나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니까 딱 사우나 하는 시간이에요. 다 이제 손님들 다 끝나고 나가시고 8시부터 제가 가족끼리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낮에는 손님들이 있어서 뭐 하기도 그렇고. 네. 박선생 선생님 얼굴에 살찌신 것 같아요. 살찌는 건 참 좋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잘 들립니까? 음소거가 돼 있어서. 저 음소거가 돼 있어가지고 금방. 네. TV 소리도 들리는 거죠, 지금? 예. 음소거 할까요? 음소거 해놓을까요? 음소거 해놨다가 했다가 켰다가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저 살찐 거 안 좋아요. 아닙니다. 살 쪄야 됩니다. 암 치료할 때는 살 빠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모양새가 엄청 안 좋아요. 예. 좋아요. 네. 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뭉친 것이다. 이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그냥 말로만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 그 에너지 양이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라는 거.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우선 이제 이 에너지는 하늘로부터 무한하게 공급되어진다.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에너지와 정보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 돈,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근본은 에너지와 정보예요. 그 에너지와 정보는 값없이 무료로 무한하게 한정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로 사는 겁니다. 에너지와 정보. 응. 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이제 의식이 유도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식하고 정보하고 나중에 많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의식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환경이 유도를 한다. 이 내용은 사실은 뇌를 공부해야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몸은 에너지 덩어리인데 그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 의식으로 유도가 된다.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에너지를 이끄는 것들, 그것이 정보인데 그 정보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환경, 음식, 약, 어떤 치료 방법. 이 부분 이 정도 하고 넘어가요. 천천히 계속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되게 잘 기억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용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용어를. 그래서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이 크기는 10만 배 크기다. 그 다음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는데 중성자, 양성자는 업코크, 다운코크로 되어 있고 외곽에는 전자가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워낙 좀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우리는 간단하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사라져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아주 찰나에 사라져요. 그래서 업코크, 다운코크, 전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힘을 매게 하는 글로온, 강력, 그 다음에 광자, 빛, 그 다음에 양력.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원자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비존재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는 첩경이에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계속 에너지가 뭉쳤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중첩이라고 말을 바꿀게요. 중첩. 중첩되어 있다. 에너지가 중첩되어 있다. 중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양이 아니라 한없이 중첩이 돼요. 그냥 조금 한 두세 개 뭉쳤다 이게 아니고 한없이 중첩이 되면은 본질이 바뀌어 버려요. 본질이. 그러니까 원자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 단위로 중첩이 되면 그게 세포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진 물질이 돼요. 그 세포가 또 조 단위로 뭉쳐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첩을 생각할 때는 이게 중첩이 많이 되면 뭔가 바뀐다. 우리 몸속에서도 그래요. 혈관이 많이 뭉쳐갖고 거기에서 뭐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은 특별한 기능을 해요. 우리 뇌가 그렇고 신장이 그렇고 그래요. 또 어떤 특별한 세포가 왕창 뭉치면은 그게 또 특별한 능력이 생겨요. 우리 뇌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작동하는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몸을 이해할 때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암세포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암세포를 이해할 때 그 맨 바탕, 암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맨 바탕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해할 때 중첩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량과 전환인데 이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이 질량은 뭐냐 하면은 그냥 에너지 덩어리, 에너지가 얼마나 뭉쳤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질량이라고 말을 안 해요. 에너지 양이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어렵잖아요. 전하는 정기적인 힘인데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더 중요해요. 소립자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정도일 텐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서 이게 음양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음양론을 그게 도입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주역책을 갖다가 공부를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에너지의 바다가 있고 근원 에너지의 일부가 뭉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원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뭉쳐서 쿼크와 전자가 된 거예요. 그럼 뭉치지 않은 것들이 왕창 많겠죠. 그게 근원 에너지의 바다인데 그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 에너지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 중에서 쿼크와 전자가 처음 생겼다. 처음 생겼는데 쿼크와 전자로서는 존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자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죠. 그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와 상대가 되니까 혼자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와 전자로 뭉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원자로 바뀌는 거예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절대적인 균형을 딱 맞춘 상태예요. 그래서 핵이 플러스 1이고 전자가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하의 균형이 안 맞으면 존재를 못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원자는 수소 원자가 중첩이 된 거다. 수소 원자는 태초에 만들어진 원자고 그것이 중첩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되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깊이 왜냐하면 이게 근본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에너지가 뭉쳐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의 최소 단위인 쿼크와 전자는 그러면 뭐로 돼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대충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자, 양전자는 만나면은 빛으로 되고 빛이 뭉치면은 양전자와 전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전자는 빛이 뭉친 거구나. 금방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핵 속에는 업쿼크, 다운쿼크가 있는데 업쿼크가 다운쿼크로 바뀔 때에 W 플러스라고 하는 양력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와 반전자 뉴트린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양전자, 전자 양전자는 전부 빛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근원은 빛이구나. 그 다음에 다운쿼크가 업쿼크로 바뀔 때 이거는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거고 이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것인데 결국 중성자 양성자로 바뀌는 이것이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은이 금이 되는 거예요. 탄소가 산소가 되는 거고 그렇게 완전히 물질이 바뀔 때 뭐가 바뀌는 거냐 하면 쿼크가 바뀌는 거예요. 쿼크가 바뀔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양력이 나와요. 그 양력은 뭘로 되어 있냐? 전자로 되어 있더라. 그렇게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전자와 쿼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빛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빛으로 뭉친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전 통합이라고 양력과 전자기력은 원래 통합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통합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빛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빛덩어리 할 때에 왜 선뜻 마음속에 안 와닿나 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가시광선을 생각하는데 가시광선만 빛이 아니에요. 파장이 되게 높은 것도 있고 파장이 되게 짧은 것도 있고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은 약 파장이 한 380 나노에서 780, 800 나노미터 그 정도 범위에 있는 것만 조금만 보는 거고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영역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전부 빛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빛이 계속 쬐면 온도가 생기죠. 우리 지구상의 온도가 보통 평균 온도가 만일에 20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주의 온도는 몇 도냐 하면은 마이너스 271도 정도 돼요. 마이너스 271도. 그것도 마이너스 273도가 이제 그 가장 낮은 온도니까 거기도 아주 조그만 온도가 있지만 그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것은 빛이다. 우리 몸은 그래서 빛 덩어리다. 이런 말씀 드렸고. 선생님, 네, 그 조금 전에요. 네, 그 질문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또 네. 드리게 되네. 그 뭐지? 업커커가 다음 커커가 되고 다음 커커가 업커커 될 때 어쨌든 이제 중성자에서 양성자, 양성자에서 중성자에게 바뀌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힘을 썼을 때 그게 바뀌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것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베타 분계라고 하거든요. 음의 베타 분계, 양의 베타 분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그 다음에 에너지가 빠져나올 때,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에서 에너지가 빠져나올 때 양성자가 되고 그래요. 이게 화살표가 있죠. 이거는 빠져나온 걸 의미하고 이거는 들어가는 걸 의미하고 빠져나오는 걸 의미하고 그런 식이죠. 그 에너지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빛이다. 선생님 우선은 네. 빛이다. 네. 빛덩어리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음식이나 약을 생각할 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빛이에요. 다른 거 없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빛을 먹는 거예요. 빛을. 빛이 너무나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에 담아요. 전자가 빛을 가득 품으면 이렇게 들뜬 상태가 돼요. 전자도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탄소가 전자를 탁 붙잡아요.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가장 기초인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지방도 되고 단백질도 되고 그래요. 그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있는 빛을 꺼내는 작업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작업이에요. 어쨌든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할 거.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고 했을 때 그 정보는 우리 의식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여태까지는 정보, 의식, 생각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정보와 의식은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정보와 에너지가 존재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결국 우리 몸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방식이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세포가 존재하는 방식을 생각하다 보면 암세포가 생존하는 방식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원자가 어떤 그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흩어져요. 빛을 내고 흩어져요. 분자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고 세포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존재하는 방식. 이것도 크게 보면 존재인데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와 에너지를 써요. 그 목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존재하는 방식은 정보와 에너지를 어떤 목적으로 발현하느냐. 그 다음에 배아줄기세포로 역분화됐다. 줄기세포로 역분화됐기 때문에 일반 정상세포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중첩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이렇게 많이 중첩이 되면은 본질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원자는 수소, 탄소, 산소, 질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원자가 제일 처음에 뭉쳐서 우리 몸속에서 활동하는 제일 기본이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은 보통 수십 개 내지 수백 개 단위예요. 근데 원자와 아미노산은 완전히 성질이 다르죠. 그 기능이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이 뭉쳐가지고 뭐가 되냐, 중첩돼서 뭐가 되냐면 단백질, 생명물질이 돼요. 생명물질.
우리가 쓰는 유전자,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모든 게 생명 물질인데 그것이 있는데 그거는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수십만 개 정도 돼요. 원자의 개수가 수십만 개. 그 다음에 세포는 어떠냐? 원자의 개수가 수조개가 돼요. 수조개. 그러니까 이게 원자가 벌써 수백 개, 수십 개, 수백 개만 돼도 완전히 성질 바뀌죠. 수십만 개 되면 완전히 또 성질 바뀌고 굉장히 기능이 다양해지죠. 조 단위가 되면은 세포라고 하는 엄청난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요.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게 이제 정보와 에너지가 발현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밀도가 이제 암을 생각할 때도 밀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세포가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능력이 달라져요, 세포가. 그래서 1기, 2기 때는 보통 수십억 개 단위거든요, 수십억 개.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자연 치유 방법으로도 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3기 말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의 생명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라고 봐야 돼요. 세포의 밀도가 이렇게 뭉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름표. 각 세포마다 이름표가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 이름표가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정직하게 아미오하고 이름표를 딱 달고 있으면은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어요. 몸에서 그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또는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조하죠.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면역세포와 암세포의 대결이거든요. 면역이라는 말은 우리는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면역이란 말 쓰면 안 되고 그냥 면역세포라고 써야 됩니다. 면역세포. 면역이라는 문제는 면역세포의 기능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정보란 무엇인가?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딱 설명드리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대폰 있죠, 우리 휴대폰.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죠. 문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내요.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보내요. 앞으로 6G가 되면 휴대폰으로 아마 홀로그램까지도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동영상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3D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게 이 원리예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은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모든 원자에는 끝에 외곽에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규소일 거예요. 여기 빛을 쬐어주면은 이 전자가 들떠요. 들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중첩되는 거죠. 그럼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가요. 전자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이게 떠난 그 자리가 전자는 없는데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그걸 홀이라고 해요. 전공이라고 해요. 전공. 그럼 얘네들은 이쪽으로 흘러요. 전하가, 전류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빛을 쬐면은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전자기파라는 게 빛이거든요. 빛이 쫙 뻗어나가서 그것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1초에 수조 개 그래갖고 그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라는 게 뭐냐? 정보라는 게 뭐냐? 빛이에요. 빛을 제어하는 거예요. 빛을 1초에 몇 개를 내보내느냐. 그리고 빛을 내보냈다가 안 내보냈다가 이걸 제어하는 게 그게 반도체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상까지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빛으로 이루어진 원자니까 원자마다 각자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프리즘이 있죠, 프리즘. 스펙트럼. 그러니까 광을 색깔은 똑같은 투명한 색인데 이것을 프리즘에 비춰보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바뀌잖아.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은 수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헬륨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이 안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의식의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쓰는 언어, 문자,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이 정보인데 그 정보가 소통되는 방식은 정보를 빛을 잘 제어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빛 하나를 가지고는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첩되면 본질이 바뀐다. 수조개를 가지고 잘 통제를 하면은 억제를 하고 잘 통제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전달되어질 수 있다. 정보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원자는 어떻게 존재하고 정보와 에너지를 전달하는가? 아까 봤듯이 원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자는 우선 근원 에너지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제 이해되실 테고, 원자가 존재하는 방식이 질량과 전하의 균형이에요. 질량. 이게 너무 무거우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우라늄이 뭐 몇만 년이 지나면 나비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철을 기준으로 해갖고 Fe, 철을 기준으로 해갖고 철보다 더 원자 수가 큰 것들은 서서히 분괴가 되고 철보다 원자 수가 양성자 수가 적은 것들은 융합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절해야 되죠.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 매스, 질량. 이게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면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어야 존재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이 존재를 얘기할 때 그것은 이제 음양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존재가 전하의 균형은 어쨌든 이게 플러스고 이 바깥이 마이너스고, 그런데 만일에 이게 플러스인데 이게 만일에 마이너스 1이면서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양은 거리에 반비례하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거리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의 균형,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는 거예요. 전하의 균형을 못 맞추면은 소멸된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게 질량과 전하의 균형. 이것이 존재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파동의 균형. 파동은 질량과 전하로 인해서 파동의 형태로 존재를 하죠. 모든 것은 파동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형태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였고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태초에는 10만 분의 1도의 온도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끝까지 치우쳐서 가버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방향을 바꿔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중간에 반드시 원점을 그대로 통과를 하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플러스와 양, 마이너스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중, 이것을 교차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다 아실 텐데,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주에서는 모든 게 직선인 게 없어요. 이게 아무리 직선 같아도 크게 보면은 원이에요. 원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파동을 원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나면은 이게 존재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딱 만나지 못하면은 소멸이 돼요.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배, 이게 파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고, 이것이 정수배로 존재하지 않으면은 사라져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성질로 존재를 하는 것이다. 일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래서 존재는 핵심이 뭐냐면은 균형. 우리 몸의 존재도 균형이에요. 그래서 면역을 공부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T세포 중에 TR세포라는 게 있어요. T세포 중에 TR세포는 레귤레이터,
억제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아니 그 면역력을 억제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실제로 이제 그 억제 기능이 잘못되면 암이 되기도 하고 뭐 대부분의 그 자가 면역 질환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항상 항진하는 기능이 있으면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항진하는 게 있으면 억제하는 게 있고 우리 몸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제일 그 착각하기 쉬운 게 산성, 항산화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나쁜 거예요. 산화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산화가 나쁜 게. 누가 살림하시나? 아, 저기 지금 식사 어떡하지? 아니에요. 아, 난 또 다른 데서 그러지. 저기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질량의 균형, 그다음에 전하의 균형, 그다음에 파동의 균형, 이것이 딱딱 맞아들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균형이 깨지면은 존재가 안 된다. 우리 몸도 사실은 면역이라는 문제, 면역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암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면역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약을 드실 때 항산화제를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인지 균형이 맞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잃으면은 그게 바로 비존재예요. 사라져버려요. 빛을 내고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건 뭘까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원자는 불멸이에요. 우리 몸이 죽어서 다 분해가 돼도 원자는 불멸이에요. 원자는. 우리 나의 정보와 에너지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균형이 깨어져서 빛을 내고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래 자리가 뭐죠? 예, 원래 자리가 근원 에너지죠. 예. 그런데 불균형이 있어요. 어떤 게 불균형이냐면 전자 혼자 막 돌아다녀. 이게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어야 균형이 되는데 전자 혼자 돌아다녀. 특히 수소는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어요. 양성자 플러스 1이고 얘가 전자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전자가 날아가면 양성자 혼자 남아요. 수소는 워낙 작으니까 쉽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나 양성자가 혼자 존재하는 게 많아요. 우리 몸에도 굉장히 많아요. 양성자 농도가 높은 게 그게 산성화라 그래요. pH가 높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얘네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균형을 맞추게 자기 짝을 찾으려고. 전자는 플러스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양성자는 마이너스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그것이 몸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원이네요. 어쨌든 균형이다. 원자가 존재하는 방식은 밸런스, 균형이다. 두 번째, 분자가 존재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분자는 이제 원자가 많이 중첩된 거죠. 가장 간단한 게 이거예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가 하나가 모이면은 물 분자가 되죠.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수소는 중성자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있어요. 산소는 중성자 8개, 양성자 8개, 전자가 8개 있어요. 그런데 산소는 궤도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궤도는 항상 전자가 2개만 있어요. 1번 궤도는. 첫 번째 궤도는. 두 번째 궤도는 이제 8개니까 이거 2개 빼면 6개잖아요.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6개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궤도에서는 전자가 8개가 있어야 안정이 돼요. 그래서 산소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8개가 있어야 되는데 6개밖에 없으니까 이 2개를 같이 붙이려고 애를 쓰게 돼요. 모든 불타는 것은 산소가 전자 2개 붙이려고 애를 쓰는 그 현상이에요. 녹쓰는 거, 산화됐다고 하는 거.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산화됐다고 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한 전자 2개를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현상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럼 이제 산소가 어떻게 하냐면은 수소 두 개를 끌어당겨서 수소 하나 갖고 있는 전자 하나, 또 얘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를 같이 공유를 해요. 같이 공유를 하면은 수소는 원래 첫 번째 궤도에서 두 개가 있어야 안정이 되니까 여기서 두 개, 산소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 공유해갖고 안정이 되고, 또 다른 수소가 갖고 있는 전자를 산소가 공유해서 안정이 되고, 그러면 산소는 8개가 되죠. 두 번째 궤도에서. 수소는 마찬가지로 두 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안정화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안정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10개 있어요. 그럼 1궤도에 2개 있고 2궤도에서 8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다른 거하고 공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혼자 살아요. 혼자. 얘는 절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아요. 근데 산소는 항상 누군가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공유결합.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 대부분의 생명 물질들은 전부 공유결합 형태로, 100%는 아니에요. 수소결합도 있으니까 공유결합으로 존재한다. 우선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금속결합, 이온결합 이런 게 있는데 그 금속결합은 금속에 해당되는 거고 이온결합은 광물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전자와 양성자의 변화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걔네들이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전자를 서로 공유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부족한 것을 공유해서 해결한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형을 이룬다. 이거예요. 우리도 나이 들면 꼭, 나이 들면 아니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꼭 짝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짝을 찾지 못하면 막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렇게 존재한다.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포섭하거나 하나를 더 공유하거나, 또는 수소는 좀 특이한 게 워낙 약하니까 이걸 그냥 떼버리고 혼자 존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탄소는 전자가 6개밖에 없거든요. 우리 1궤도에 2개 있고 2궤도에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궤도에 4개를 붙이려고 애를 써요. 만일에 탄소가 수소랑 이제 결합을 한다면 수소 4개하고 결합을 하겠죠.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4개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전부 탄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질소는 마찬가지로 7개니까 1궤도에 2개, 2궤도에 5개. 그럼 몇 개가 더 필요해요? 3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무언가와 3개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산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그래서 원자가 존재하는 방식과 분자가 존재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분자라고 말씀드렸죠. 분자는 아미노산도 분자, RNA도 분자, DNA도 분자, 그 다음에 모든 단백질 다 분자예요. 제가 단백질 말씀드릴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단백질이라고 과학자들이. 근데 우리는 단백질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물질. 우리 혈액 검사하면 쫙 나오죠. 전부 다 마찬가지. 그럼 그 단백질 누가 만들어요? 전부 다. 뭐 유전자니, 뭐 호르몬이니, 뭐 인터루킨이니, 뭐 암 표지자니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전부 다. 그 단백질 누가 만들어요? 아미노산을 가지고 RNA가 DNA 정보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RNA가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만들죠. 그럼 그 아미노산은 누가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죠. 미토콘드리아가 뭘로 만들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돼요. 항암할 때는 무조건 많이 드셔야 되고, 살 뒤룩뒤룩 쪄도 괜찮아요. 살 빠지면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 살찌니까요. 혈액 검사 수치에서 네.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저도 게? 살쪄가지고 지금. 뭐가 안 나와요? 글루코스 많다고 나와요? 글루코스가 없대고. 예.
글루코스가 많다는 것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포도당이 내가 많이 먹어서 포도당이 넘친다가 아니고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잘 못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세 끼 밥 가지고 세포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밥을 왜 안 들어가고 그런데요? 그 이제 세포가 약해져서 그래요. 아, 운동하셔야 되고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 물질은 공유 결합 전자를 공유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 외에는 없어요. 수소 결합이라고 수소가 아주 가까워지면 이제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 외에는 결합되는 게 없다. 그리고 전자가 이탈하면은 이게 파괴가 되는 거다. 이외에 다른 방식이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그럼 세포는 차원이 다르죠. 왜? 아미노산은 수백 개 정도, 원자 수백 개 수준이고 분자 중에 제일 큰 게 DNA예요. DNA가 한 분자예요. DNA가 핵산이 60억 개가 있으니까 그걸 어마어마하죠. 원자수를 따지면은. 근데 세포는 차원이 달라요. 100쪽이에요. 100쪽이 원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가 엄청나게 중첩이 되면은 본질이 달라져요. 기능이 달라지고. 그래서 세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그 조단위의 원자 중첩이다. 그래서 기능이 엄청 뛰어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원자는 파동의 형태로 또 분자는 공유결합의 형태로. 근데 세포는 원자 배열 순서예요. 시퀀싱이라고 해요.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느냐 순서. 주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인데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어떻게 배열되느냐. 그걸로 기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평면이 아니고 입체예요, 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순서대로 뭐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각도를 따라서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요.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입체적인 모양을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생물학에 아주 최신 연구를 한다 그러면 전부 이거 사진 찍어내는 거예요. 2010년부터 항암제도 그렇고 새로운 약들이 많이 생겼어요. 2010년부터 그 전 약하고 그 이후에 개발되어진 약하고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2010년도부터 초저온 현미경이 개발이 됐어요. 초저온 현미경이 개발됐는데 어디다 써먹느냐? 이거 사진 찍는 거 써먹은 거예요. 이거. 생명물질, 우리가 얘기하는 단백질, 호르몬, 뭐 암표지자,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사진 찍어내는데 그전에는 입체적인 모양을 알 수는 없었거든요. 배열은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그 배열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금 극단적인데 이거는 이제 미러 이미지라고 이건 똑같은 효소예요. 똑같은 효소죠. 근데 이제 거울이 비치듯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거울 비치잖아요. 그럼 이 두 효소가 기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약효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약회사에서는 이제 미러 이미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원자의 배열의 순서, 입체적인 구조 이런 거를 가지고 세포는 자기 정보와 에너지를 발현한다, 존재한다. 그리고 세포 차원에서는 굉장히 목적 지향성이 강해요. 목적 지향성이 강하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원자는 그냥 존재하는 것 그걸로 족하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빛을 팍 내고 싹 사라지지 않는 것만 해도 족하죠. 분자들은 그냥 자기 기능이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족해요.
그래서 분자들은 수명이 짧은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거는 뭐 몇 분 만에, 인터루킨 같은 경우는 아까 백진영 선생님 그 자료 주셨던 그게 이제 인터루킨 2 암 치료제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인터루킨 2는 7분 정도밖에 못 살아요. 어떤 거는 뭐 며칠, 몇 시간, 뭐 호중구 며칠,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호중구 엄청 중요하죠. 호중구 10시간 살아요, 10시간. 호중구. 근데 세포는 안 그래요, 세포는, 그러니까 이제 분자는 기능이 문제라면은 세포는 생존이 문제예요. 이 목적 지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암세포도 암세포의 정신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암세포의 정보를 이해해야 돼요. 암세포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살려면은 암세포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지. 네 혼자 살려니까 힘든 거야, 지금. 같이 살아야지, 같이. 예, 세포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포의 이제 목적 지향성이 강하다 그랬죠? 그게 이제 생존이에요. 어떤 식이냐? 이게 어려운 말 안 쓰고 싶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조직 적합복합체. 아이고. 이런 말 잘못 들어보셨죠? 주조직 적합복합체. 이름표. 모든 세포는 자기 이름표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게, 그래서 면역세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표가 없거나 이름표가 뭔가 좀 희미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세균이 들어오면 호중구가 또 T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로 다니다가 이름표를 딱 봤는데 이름표가 다르네? 그러면 바로 총을 쏴요. 호중구는 한꺼번에 수백 개를 한꺼번에 쏴요, 총을. 그 총알이 뭔지 아세요? 총알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어디서 생겨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밥으로 만들어요. 밥,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면역력을 높인다 그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밥 많이 먹는 거예요. 밥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잘 먹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흡수 잘 되는 거 중요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암 치료하는데 그거 안 됐다. 잘 못 먹고 흡수 잘 안 됐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저는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는데 맨 마지막에는 딱 그거예요. 한 달 정도 못 드셔요. 물 한 모금도 못 드셔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 왜 그렇겠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게 없으면 아미노산 못 만들죠. 아미노산 못 만들면은 모든 생명물들이 다 못 만들어요. 면역세포도 못 만들어요. 면역세포가 싸움도 못 해요. 총알이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조직 적합복합체라는 게 바로 이름표다. 이름표. 네. 선생님, 네? 저희가 밥을 먹을 때 아까 그거 연관된 건데 네네. 밥을 먹었는데 살은 쪘어요. 네. 근데 글루코스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기본은 그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세포에서 사용을 안 하잖아요. 세포에 들어가려면은 인슐린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요. 세포 속으로는 아무나,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세포막이거든요. 세포막. 아무나 절대 못 들어가요. 인슐린에게 탁 꽂혀서 문을 열어줘야 포도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인슐린이 이걸 문을 안 열어요. 또는 문을 열라고 막 두드리는데 세포가 꼼짝도 안 해.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써먹지를 못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것들은 다 써먹는데 예를 들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뭐 먹고 나서 바로 자. 또 먹고 나서 또 뭐 제일
당뇨가 제일 잘 걸리는 케이스가 거의 매일 술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알코올.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술 드시면 저녁 때 또 밥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4끼 5끼 먹고 그다음에 밥 드시고 또 그분들은 술 드시느라고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넘치게 되는 거죠. 써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포에서 막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나 안 할래 이렇게 되거나 또는 뇌에서 종합적으로 너 인슐린 만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예요. 대부분. 그럼 밥 먹고 나면 항상 움직여야겠네요, 선생님. 아니요. 밥 먹고 나면 그게 흡수되고 소화돼야 되는데 흡수 소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먹는 양의 몇 배의 효소를 만들어요, 몸에서. 그게 있어야만 이게 분해돼 가지고 흡수가 돼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최소한 30분 정도는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누우시면 최소 15분 정도. 딱 그거예요. 밥 먹고 나서 이게 아직까지 위로 다 안 넘어간 상태에서 누우면은 이 식도에 영향을 받아요. 네. 안 좋아요. 근데 밥 먹고 나서 이게 식도를 다 넘어가서 물도 마시고 해서 물도 이제 천천히 내려가니까 위로 다 내려갔어.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누우면은 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위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혈액이 그쪽으로 다 몰려요. 쉽게 소화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점심 드시고 나서 15분은 꼭 낮잠 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소화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그 다음에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운동을 할 때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조금 운동하는 건 별 효과 없어요. 자, 우선 명찰이 중요하다. 명찰을 다 가지고 있다. 명찰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암세포라면은 이 명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암이 되면은 이 명찰이 정상세포 명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명찰 달고 있는 한은 막 엄청난 공격을 당해요. 박살나요, 박살나. 암세포만 전담하는 그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조직 적합복각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명찰이다. 그 다음에 세포에서는 분자 단위로 출입을 통제해요. 분자 단위로 출입 통제한다는 건 굉장히 세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물을 마시잖아요. 물속에 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는 물 한 분자 한 분자 따로 떼서 들어가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물만 들어가는 전용 통로가 따로 있어요. 보통 물이 존재할 때는 워낙 작으니까 물은 진짜 작거든요, 분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 중에서 거의 제일 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보통 존재해요. 근데 이것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게 다 쪼개져 가지고 분자 하나씩 들어가요. 검사 다 해요, 여기서. 검사 다. 이 세포막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막이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면 이게 비실비실하고 막 틈이 생기고 이런 단백질도 다 날아가고 그래요. 특히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수용체인데 이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건 안테나예요. 이건 안테나예요. 당단백질. 이것이 신호를,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하고 신호를 교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자 간 통제를 아주 엄격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치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은 약을 먹어도 이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바깥에 빙글빙글 돌다가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그 약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느냐. 만일에 항암제를 먹었는데 항암제가 암세포에는 못 들어가고 정상세포에만 들어간다.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완전한 그런 항암제들은 되게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혈모세포, 그러니까 백혈구와 적혈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들이 막 파괴되고 또 주로 빨리 자라는 것들이 암세포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거든요. 빨리 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손톱, 발톱, 그 다음에 머리카락 이런 쪽이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일에 항암제가 암세포로 많이 들어가고 다른 세포에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방어할 때도 마찬가지. 이게 튼튼하면은 굉장히 이게 아주 굉장히 다양하고 신비한 역할을 해요. 방어도 하지만은 바깥에서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고 세포 간의 통신도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뭐냐, 이게. 이거는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세포가 만드는 거죠. 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 단백질을 제외한 이거는 뭐냐? 이건 전부 다 지방이에요. 인지질 이중막이라 인치질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지방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체 중에서 이게 제일 많아요. 모든 세포를 이게 다 감싸고 있고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소기관 전부 다 이게 다 있어요. 핵도 마찬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이중으로 있고 그러니까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름기 싫어하잖아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거 저는 되게 이상해요. 예, 세포간 신호 전달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조직 적합복합체는 이 그림을 좀 크게 해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아이고 이게 세포예요. 세포 속이에요. 어떤 단백질을 완전히 부셔버려요. 이게 부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꼬투리 하나를 바깥으로 탁 내려보내서 표시를 해요. 이게 이름표예요. 이름표 이름이 MHC예요. MHC. 주조직 복합체. 주조직 적합복합체. 그래서 MHC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MHC. 그래서 만일에 암세포가 그냥 자기 MHC를 딱 갖고 있으면은 모든 면역세포들이 딱 보고 얘는 암이구나. 바로 소멸시켜야 되구나. 그리고 왕창 모여들어서 샥 해결해요. 그러면 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초기 암들은 이런 걸 잘 못해요. 초기에 아주 조금 생긴 것들은. 초기 암은 그래서 면역세포들을 아주 강하게 하면은 쉽게 낫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가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모이고 그럼 본질적으로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싹 바꿔요. 얘를. 네.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조직 적합복합체 MHC는 이제 이해되셨을 테고 세포막에서 분자 단위 줄 통제를 아주 엄격하게 한다. 들어오는 것도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포 간 신호 전달.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암세포예요. 소통이 안 되면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해요. 유선 방식으로도 하고 무선 방식으로도 해요. 이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몸에는 이제 CPU가 같은 역할을 하는 뇌가 있잖아요. 뇌가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웬만한 병 안 걸려요, 사실.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경로가 끊기거나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세포가 약해지면은 이런 소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르는 거예요. 저 안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는데 얘는 모르는 거야. 난리 나는 거죠.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참 중요해. 나중에 우리 뇌 공부도 했으면 좋겠어요. 뇌 공부 엄청 어려운데. 그 다음에 세포가
정보와 에너지를 존재하는데 정보와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결국 세포가 존재하는 방식인데 이 얘들의 목적은 생명 물질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은 그걸로 인해서 생존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 물질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단백질. 이 단백질은 뭐냐?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아미노산을 RNA가 조합해 갖고 만드는데 유전자 우리가 보통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돼서 그걸 뭐 어떻게 해서 면역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유전자도 전부 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세포가 잘 만들면은 약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만들 수 있어요.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호르몬 불균형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뭐 신경 전달 물질 또는 뭐 항체 그럼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 전부 다 생명 물질이라고 하고 우리는 생명 물질이라고 하고 과학자들은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거예요. 핵산은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R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3개씩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게 UCA잖아요. 우라실, 사이토신, 아데닌 그러면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걸 세포에서 다 만든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생명 물질을 만든다. 이걸 누가 만드느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도 만들고 핵산도 만들고 아미노산 다 만든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된다.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만일에 누군가가 정말로 미토콘드리아를 그러니까 재생하거나 강화시키는 뭔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하버드대학교 싱클레어 교수 팀 그쪽에서 제일 많이 그쪽으로 연구가 돼 있다 그러고 실제로는 이제 약도 만드는데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포는 생존하기 위해서 또 무슨 시스템이 있냐면은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면역 시스템. 이 면역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뭘 먹으면 면역이 좋대 그러잖아요. 항산화제가 면역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면역 세포는 이거거든요. 네, 이거 보면은 헷갈리니까 조금 크게 해볼게요. 맨 위에 조혈모 세포가 있어요. 스템셀, 줄기세포. 그 다음에 쫙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정구세포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성숙해야 돼요. 제가 백혈병이잖아요. 저는 어떤 문제이냐면 딱 이거예요. 이게 조혈모세포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못 가. 그래서 백혈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단 세포는 처음에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정구세포, 그러니까 어떤 세포의 정구세포가 돼가지고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근데 중간에 이 글자들이 뭐냐 하면은 이 좀 인터루킨, CFU, 뭐 CSF 이 전부 다 유전자예요. 유전자. 유전자는 뭐라 그랬죠? 단백질, 생명물질. 누가 만들어요? 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세포가 뭘로 만들어요? 밥으로 만들어요. 밥으로. 밥, 빵 이런 거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엄청 필요하겠죠. 이 세포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세포가 물론 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딱 이게 이쪽으로 분화를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런 세포가 되는 거예요.
T세포군. T세포가 몇 개예요? 6개예요. T세포, 헬프 T세포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수지장세포라고 있어요. 암세포를 정찰해서 발견해가지고 T세포에게 알려주는 정보 참모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명찰 있잖아요. 명찰. 그것을 보통 이제 암세포가 명찰을 확 바꿔요. 이제 제 세포들은 전부 강철형이라고 다 써 있어요. 제 세포 모든 세포는. 그래서 수지상 세포가 딱 가다가 강철형 명찰 다 점검해요. 근데 딱 한데 어떤 놈이 아담 그리 써놨어요. 그럼 얘가 헷갈리는가? 아담은 첫 번째 조상이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암세포는 그렇게 자기를 속여요. 암세포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수지장 세포, 그 다음에 T세포 중에서 몇 가지, 또 B세포, 이 세 가지가 주로 암세포를 다 발견을 해내요. 그게 발견해내면 그냥 몸에서 난리가 나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공격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아요. 얘네들이 주로 흉선에서 훈련을 받거든요. 100개가 들어가면 몇 개 살아나오는지 아세요? 훈련 받으러 100개 들어가고 나머지 다 죽어요. 실패하면 다 죽어. 10개 살아나와. 10개. 어마어마하게 훈련돼가지고 이렇게 성숙 과정까지 거쳐서 성숙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실제로 전투를 벌여요. 소규모 전투를 계속 벌여. 림프절 속에서도 벌이고 식도나 이런 데서 막 벌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숙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다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데 치료 방법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암을 공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방법. 현재까지는 암을 공격하는 방법에 모두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암을 정상세포로 바꾸는 방법이 아직 잘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엊그저께 신문에 났던데 혹시 보셨어요? 카이스트에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본치예요. 그것이 진짜 치료예요.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암을 공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암 치료에 있어서. 왜 그러냐? 원래 항암제라는 말이 없어요. 암 억제제야, 암 억제제. 1기 때 수술하고 항암하고 잘 나았다. 이런 분은 참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개체수를 확 줄인 거예요. 개체수를 확 줄이면 암세포들의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암 억제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완전히 질이 멸렬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는 암세포들이 암 억제제가 들어가니까 증식을 못하고 그 사이에 T세포,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B세포 이런 것들이 암을 샥 공격해서 낫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낫게 하느냐? 면역세포가 낫게 하는 거예요. 이 항암제는 어디까지 기대해야 되냐 하면은 암세포가 현재 상태에서 더 커지지 않게, 더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항암제가 잘 듣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에 면역세포도 일을 못하고 항암제도 일을 못하고 그러면은 암세포는 하루하루 달라져요. 하루하루. 굉장히 빨리 커요. 굉장히 빨리 커요. 그 속도가 일반 세포 성장하는 거하고 달라요. 일반 세포 옆이 있든 없든 간에 막 커지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통증이 진짜 세요. 통증이. 예, 그게. 그래서 항암을 하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암을 해서 암을 억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역세포가 진짜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암을 억제시키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의사가 할 일이에요.
그다음에 면역세포가 잘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정상세포로 바꾸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생명물질이에요. 내 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세포를 튼튼하게 해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항암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울 명상을 하면 좋아요. 거울을, 예쁜 거울을 갖다 놓고 이렇게 바라보고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진짜로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왜 그렇게 막 화장을 하고 막 난리법석을 하겠어요? 뭔가 보기 싫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세요. 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눈이 만일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거나 저건 감겨 있거나 얼마나 난감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코가 오똑하잖아요. 세상에 만일에 이 코가 들창코거나 뭐 이래갖고 막 빗물이 샌다거나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각자의 삶. 내가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거기다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이제 곧 앞으로 풀리겠지만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놀라워요. 비행기 이제 비행장에 탁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올 줄 알고 대한항공에서 벌써 수십 년 동안 비행기를 막 갈고 닦고 탁 대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직원들 계속 훈련시키고 내가 올 줄 알고. 그러면 나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얼마나 비싸요. 직원들 봉급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몇십만 원밖에 안 받아. 너무 미안해. 팁 주고 싶어요. 그러면 막 고개를 막 숙이고 뭐 드시고 싶어요. 우리는 돈을 생각하고 돈의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니 돈 갖고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여자분들이 막 예쁘게 꾸미고 옷도 막 입고 하고 막 인사하고 뭐 드시겠어요? 막 감격해요. 아니 이제 한국에 딱 착각을 해야 될 것 갔는데 같아요. 한국에 딱 갔는데 이제 호텔에 이제 예약을 했어요. 딱 갔더니 막 이렇게 나는 그 사장 보고 싶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갖고 건물을 탁 지어가지고 막 맨날 청소하잖아요. 맨날. 그리고 닦고 막 아니 근데 몇만 원밖에 안 받아. 난 정말 너무 미안해. 아침마다 막 밥을 다 해. 내가 먹든 안 먹든 밥 다 해놓고 전화하면은 막 부인할게 또. 이 진짜 살만한 세상. 진짜 내가 못할 게 없는 세상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늘은 막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막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정보와 에너지를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권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들면 일단 땅을 좀 확보하세요. 땅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 공간이 제일 중요해요. 내용도. 우리나라 땅은 되게 비싸잖아요. 저기 시베리아 가면요. 땅 무시하게 싸요. 제가 중국에 가서 처음에 생태음을 만든다고 한국에서 이제 그런 일을 했으니까 중국에서도 하나 만들고 치유만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누구를 치료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기를 이제 자궁외 임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궁외 임신을 약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이제 아기를 못 낳는데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해줬죠. 치료해주기 전에 그 사람들은 공짜로 치료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기 아들만 낳게 해주면 자기가 병원도 지어주고 뭐 해달라면 다 해주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치료가 됐어. 아들을 낳았어. 우와. 그래갖고 뭐 하고 싶냐. 그래서 3층인가 엄청 넓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한 층을 다 써도 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생태마을 만들고 싶다니까 땅이 몇 평이나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고 한
한 25,000평, 30,000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30,000평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유, 너무 내가 크게 얘기했나 했더니 한참 있다가 아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30,000평 갖고 말을 만드냐고. 며칠 있다가 저를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기 전체 1,000,000평 정도 되는데 우선 100,000평만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몇 번 가서 저희들이 막 그 설계하고 막 그래서 우선 100,000평만 해갖고 한국인들만서는 많이 만들죠. 세상은 엄청 넓고요. 나가서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아요. 무슨 아니 근데요, 장로님. 예. 거울 영상. 근데 그 땅이 장로님 거 되셨나요? 아니요. 그럼요. 제가 뭐 시청 공무원들 국장들 다 데려다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했는데 제가 돈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은 아니 준다고 했다면서요. 아니 이제 땅도 주고 이것도 주지만 그거 하는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튼 큰 건물의 한 층이었어요. 그걸 네. 채울 생각하니까 이게 몇천만 원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네. 10대만 채워도.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멘. 예, 어딜 가든지. 저는 아멘.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뭐 맨날 중국, 뭐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이렇게만 다녀봤는데 정말 터키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터키 땅이 엄청 넓은데 거기다 한 30만 평 딱 해가지고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거울 명상. 아,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세포가 제일 중요해요. 항암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울 명상을? 면역은 그걸 보고 대화하는데 내 모습이 내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실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가 실질적인 대화가 돼요. 말로 표현해도 되고 그냥 해도 돼요. 혼자 있으니까 무슨 말이든 다 되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얘기하고 그래도 결론은 항상 긍정적으로 맺어야죠. 왜? 살아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결론을 못 맺으면 존재가 어려워요. 이게 더 중요하다. 항암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야, 이거는 세상에서 나 혼자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한테 얘기해 주기 싫어. 이런 것들이 가끔 생겨요. 그러면 제가 막 자료를 엄청 찾아봐요.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어디 있냐면은 골수세포, 조혈모세포가 어디 있어요? 골수에 있잖아요. 골수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수를 튼튼하게 해야 되죠. 골수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수는 뼈 속에 있죠. 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뼈하고 근육이 붙어 있어요. 뼈는 안 움직여요. 근육이 움직여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을 해야 골수가 튼튼해져요.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은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운동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떤 나름대로의 비밀을 발견했냐 하면은 이 골수의 엄마 세포가 따로 있었어요. 골수의 엄마 세포. 이거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보시라고 되게 그림을 조그맣게 해놨어요. 근데 크게 했다가 나중에 조그맣게 다시 할 거예요. 이게 뼈죠. 이 골수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뼈고 이게 골수예요. 골수 안에서 혈액세포, 그다음에 뼈세포 다 만들어요. 그죠? 조혈모세포, 골수세포가 전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뇌예요. 뇌의 측뇌실이에요. 측뇌실. 뇌 가운데 있는, 뇌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측뇌실 하 영역, 서브벤트리컬 에어리라고 해요. 서브벤트리컬 에어리아, 측뇌실 하부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측뇌실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리 보내고 얘네들이 여기 보면 호밍이라고 해요. 호밍이 뭐예요? 집에 가는 거. 귀소. 줄기세포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소 능력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얘네들이 어디로 찾아가느냐? 이리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경능 줄기세포예요. 뉴럴 크레스트 스템셀이라고 해요. 뉴럴 크레스트 스템셀. 그래서 뇌의 어떤 뇌의 뇌실에서 만들어지는 줄기세포가 이것이 이리 가서 골수세포, 조혈모세포의 어머니가 돼요. 그런데 이 자료 제가 카페에 몇 번 썼거든요. 쓸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몇 번이 꼭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요. 이거 혹시 증거가 있냐고.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분들이. 여기서 이 세포를 찾아요. 여기서 못 찾아요. 왜? 세포가 중간중간 이종하면서 변화를 해요. 메젠카이말. 중간엽 줄기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를 찾지는 못해요. 이 경로에 대한 논문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러고 논문만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면역세포는, 그러니까 암을 진짜 치료하는 것은 면역세포인데 면역세포는 다른 게 하나도 아니고 골수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골수세포가 잘 만들어지게 하는 근원은 어디 있느냐. 뇌실에 있어요. 뇌실. 뇌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선은 뇌실에서 이게 뇌척수액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데거든요. 뇌척수액이 신경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배양액이에요. 뇌척수액이 지난번에 최현조 선생님 머리가 되게 안 좋아서 뇌척수액이 흐름을 딱 교정해 주니까 바로 시원해지잖아요. 뇌척수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고 그것들이 또 만일에 거기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면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거꾸로 항암 많이 해요. 그럼 이쪽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다가 뇌도 영향을 받아요. 뇌도 운동 안 하고 거기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막 짜증 나고 나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뇌척수액이 잘 만들어지고 잘 흐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피. 네, 해피. 네. 해피의 정도가 중요해요. 그냥 나는 행복해요 이래갖고는 안 되고 와 좋아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어떻게 해. 너무 어떡해요? 좋은데 어떡하지? 막 왜 그래요?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가는 데마다 그런 걸 느껴보세요.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는 그 축복을. 나는 대한항공 사장이 제일 고마웠어요. 아무튼 갈 때마다 막 비행기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조종사 훈련도 제일 좋은 게 스튜어디스들이 와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은 야,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 어딜 가나?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호텔 가면은 아니 내가 언제 올 줄 알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원래 그래요, 사실.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가 뇌실에서 만들어진다. 뇌척수액의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논문도 많아요. 선생님, 우리 뜸찜질 하잖아요. 네. 척수액 그쪽 깊이. 네. 그거가 지금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원래는 이제 신경이 얇아져요. 신경이 슈반세포라고 이게 우리 신경은 특별하게 전깃줄 이제 껍데기 피복이 덮여 있잖아요. 그 피복이 없으면 이게 전기가 새잖아요. 피복이 덮여 있어요. 그걸 슈반세포라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얇아져요. 전기도 새고 또 전선도 이렇게 가닥으로 돼 있는데 광섬유처럼 돼 있는데 그것도 기능이 약해져요. 이제 그게 첫 번째고 그게 두 번째가 이제 물론 암세포에 열을 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척수의 흐름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자, 그래서 특히 면역세포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이 아니라 실제 이 모습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제 암세포예요. 이게 뭐예요? 노란 것들. 면역세포. 이게 총알이에요, 총알. 음, B세포가 쏘는 사이토카인 음, 확 쏘거든요. 한꺼번에 왕창 쏴요. 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얘네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선 첫째로는 얘가 암세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암세포는 나중에는 자기를 숨겨버리니까 그 숨기기 전에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암세포인 걸 알면은 바로 얘네들이 달려가는데 호중구나 B세포가 보면은 굉장히 얘네들은 독한 놈들이에요. 호중구라고 있잖아요. 호중구, 뉴트로필. 우리 혈액 검사하면 항상 나오잖아요. 네. 호중구가 보통 20% 내지 25% 정도가 정상인데 그게 떨어지면은 되게 병원에서 신경 많이 쓰죠. 왜냐하면은 항암할 때 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혈액 속으로 쫙 가다가 호중구들이 딱 냄새 맡잖아요. 그러면 혈관 벽을 탁 열고 탁 나가요. 얘네들이 그냥 한두 마리 나가는 게, 한두 개 나가는 게 막 수백만 개 확 나가요. 근데 얘네들이 나가면은 못 들어와요. 나갈 때 어떤 심정으로 나가냐 하면은 나는 저기 가서 전투하고 죽겠다 이렇게 나가요. 실제로 호중구. 호중구는 10시간밖에 못 살아요. 전투를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잘 안 되면은 호중구 속에 있는 자기 핵을 꺼내고 핵을 확 뿌려버려요. 그러면서 산화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역할만 하면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말하는 항암제, 뭐 항생제 이거는 상대가 안 돼요. 이 세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먹는 약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예. 그래서 우리가 거울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겨우 밥 세 그릇 먹는데 하루에 그거 갖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하면은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자, 이제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자는 파동. 왜? 존재하지 못하니까. 그 파동의 조건을 못 맞추면 존재하지 못하니까. 존재가 목표다. 분자는 이 파동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원자가 어떤 순서대로 결합하느냐, 시퀀싱, 결합 순서. 얘네들의 존재 목표는 어떤 기능이 목표다. 세포는 차원이 다르다. 원자가 100쪽에 모인 게 세포다. 세포는 원자가 모였기 때문에 다른 거 없거든요. 원자 아닌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세포는 그래서 파동으로 존재한다. 파동으로. 하나하나의 각자의 작은 파동뿐만 아니라 큰 파동이 있다. 그리고 결합 순서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세포는 다른 거하고 달라고 DNA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60억 개의 핵산으로. 그래서 세포의 목표는 생존이 목표다. 생존이 목표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죠. 예. 자,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 아닌가? 암세포 생존 방식이 이제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암세포. 자, 우선 기억해야 될 중첩된 본질이 바뀐다. 그 우리가 중첩 그러면은 뭐 한 두세 개 이 단위가 아니에요. 그냥 조 단위. 조 단위. 이게 조 단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적혈구 있잖아요. 적혈구 1시간에 몇 개씩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1시간에. 100억 개가 만들어집니다. 100억 개. 초당 300만 개인가 그래요. 백혈구가 1시간에 몇 개씩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10억 개가 만들어집니다. 10억 개. 밥만 잘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서 문제라니까요. 저는 밥 잘 먹는데.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혈액세포가 4천억 개가 하루에 만들어져야 정상이에요. 예. 항암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밥 못 먹죠. 항암제 들어가고 얘네들 다 죽이죠. 음. 그래서 잘 먹고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행복한 거. 네. 항암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그것을 힘들지 않게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항암하시다가 왜 돌아가시냐 하면은 몸이 도무지 못 견디는데 막 죽으라고 항암을 견디면서 해요. 그렇게 해야 낫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항암하다가 이게 너무 과하다, 몸이 도저히 못 견딘다 그러면 딱 중단하거나 양을 확 줄여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몸 다 망가져 버려요. 면역세포 다 망가지면 무슨 방법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항암은 목재제다. 예. 그래서 중첩되면 본질이 바뀐다는 이 개념이 항상 우리 몸속에 다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3기부터는 암세포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체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반 세포가 아니라 배아줄기 세포로 육분화가 돼요. iPS라고 해요. 배아줄기 세포. 배아줄기 세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정란에서 이렇게 분열해 갖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상태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배아줄기 세포는 배아세포는 반은 아빠 거고 반은 엄마 거잖아요. 그럼 엄마의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착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바꾸냐? 아까 이름표를 쓴다 그랬잖아요. MHC. 이것을 HLAG로 바꿔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에요. 개인의 이름. 이거는 그보다 훨씬 큰 범위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강철영, 뭐 이거는 사람, 아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살아남아요. 암세포가 똑같은 짓을 해요. 왜? 새로운 생명체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암세포를 아무리 뭐 NK세포 집어넣고 T세포 집어넣고 해도 걔네들 공격을 못 해요. 암세포를 인식을 못 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PDL1이라고 정상세포인 척도 위장을 해요. PDL1 단백질을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죠. 히트쇼크 프로틴, 열충격 단백질. 열충격 단백질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 정상인 경우에 HSP 70, 90 뭐 이런 것들을 발현하거든요. 27을 발현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살지 않으면은 배아세포가 아기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계속 공격 들어오죠. 거기다가 뭐 보통 뭐 착상하고 나서 한 3주 뒤에도 한 2mm, 3mm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독해요. 엄청 독해. 나중에 플라센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되게 독한 것들을 다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독성 물질 다 펌핑해요. 그게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해서 열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열충격 단백질을 발현하지 않도록 해요. 암세포가. 발현하지 않도록 해야 암세포가 일단 들어가서 작동을 해요. 이 인식표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데 계속 그냥 펌핑을 해내면 뭐 효과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포 자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뭔가 세포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세포를 위해서 스스로 소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톱시. 그런데 그것도 거부를 하게 되죠.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안테나를 다 떼버려요. 세포 간 소통도 거부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육종암 치료 잘 안 되잖아요. 육종암. 육종암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분화가 잘 안 됩니다. 3중 음성 유방암도 마찬가지예요. 3중 음성 유방암도 호르몬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엄청 커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조혈모세포에서도 보듯이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중간중간 변형을 해갖고 성숙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세포가 되거든요. 유방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방세포로 최종적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분할을 못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분할을 못해서. 이 분할을 시켜줘야 돼요. 백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배아 때 엄마 뱃속에서 아주 조그만 그 상태에서. 그래서 산소와 영양이 결핍해도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이 돼요. 암줄기세포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달인물 속에 이게 거의 다 있어요. 이것 빼고 다 있어요. 안 믿기시죠? 그죠? 안 믿기시죠? 이제 그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나 싶은데 꼭 하긴 한번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 하나하나 공부를 하긴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박영호 선생님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3기 말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암세포가 여기만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암세포는 사실은 다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일 때에도 다 퍼져 있거든요. 조금씩 다 있어요. 그것을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령부를 딱 구축하고 다른 데 있는 암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수술하면은 되게 좀 그 사령부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막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예방을 해야 되죠. 어쨌든 암세포는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찰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은 정상세포는 MHC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인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그 꼭지 하나를 여기다가 세포에다가 다 이렇게 달고 있어갖고 다른 면역세포들이 보고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태아세포는 MHC가 아니고 HLA-G라는 것을 발현을 해요. 이게 없으면은 T세포가 가서 공격을 해요. 만일에 어떤 경우는 암들이 이름표 자체를 아예 싹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요. 싹 떼버려요. 이름표가 없을 때 공격하는 게 NK세포예요. NK세포. 내추럴 킬러.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위장을 한다. 이런 조건이 됐을 때에 암세포가 면역세포, 이게 실제 사진이거든요. 면역세포가 암세포 딱 붙어가지고 여기다가 착 약을 넣어가지고 폭발을 시키죠. 구멍을 탁 뚫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인식하는 것, 공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암세포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알아차리고 하는 게 전부 다 T세포, B세포, 수지상세포 이런 것들이다. T세포는 굉장히 이제 분류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면역세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존하는 방식은 굉장히 배아세포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배아세포가 살아남듯이 그냥 쉽게 살아남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투쟁을 거쳐서 살아남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살아남듯이 그런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몸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다. 그리고 몸이 만들어내는 면세포다. 그래서 완치는 누가 하냐? 내 몸이 하는 거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완치를 항암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치. 일단 정상을 없애는 게 표치예요. 정상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괴롭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첩이 되면은 본질이 바뀐다. 일단 개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항암을 하는 거예요. 개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항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개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 단위, 수십억 단위까지만 해도 몸이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기 말 3기 초 정도만 돼도 그 개수가 수백억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암제를 써야 된다. 항암 억제제를 써야 된다. 억제가 되는 것은 항암제가 잘 듣는 거고 억제에서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는 항암제도 잘 듣고 내 면역세포도 잘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최종적으로는 내 면역세포가 다 해야 돼요.
이게 암세포가 발현하는 유전자를 차단한다. 이게 암세포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고 위장 전술을 쓰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그건 항암제가 아니라 신생물 신약이다. 그래서 한약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 완치를 위한 진짜 근본적인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명백하죠. 면역세포 강화해야 돼요. 면역세포 강화하는 데 있어서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골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 뼈 속에도 혈관, 신경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경능 줄기세포 튼튼하게 해야 된다. 신경능 줄기세포는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양절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양절료. 그래서 혹시 다음에 가끔 우리가 만나서 하면 서로 양절료 해주는 그런 실험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행복해야 된다.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는 모든 의학 교과서에 아주 명백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 스트레스가. 화학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직접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뛰어넘어서 좋아 죽겠어. 이거 해야 돼요. 좋아 죽겠어. 좋아 죽겠어를 왜 못하냐고요. 우리가 암 환자인데 이래봬도 내가 암 환자인데 그럼 막 누구든지 다 내 말 잘 듣잖아요. 뭔가 살다가 뭐 재미없잖아. 그러면 몸이 좀 이상해. 이러면 아들 비상. 아들 저 아빠 괜찮아요. 아빠 어떡해. 이러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족발이 먹고 싶은데. 예, 아무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뭐 행복하다, 보람있게. 이거 개코나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보람있고 뭐 누굴 도와주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있고 신나게.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 자꾸 표현하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속으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네.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게 머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포 정상화 유전자를 지금 발현시키는 거는 아직 이쪽으로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다행스럽게 보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25,000개잖아요. 22,500개 정도. 약 2만 개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다 사진 찍어야 돼요. 왜? 탄소수소, 산소질소가 어떤 식으로 시퀀싱, 어떤 식으로 순서로 되어 있는지, 입체적으로 각도가 어떻게 잡혔는지 이거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곧 나오겠죠. 네, 오늘은 쉽게 하려고 했는데 또 어려웠던 것 같아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쉽게 할게요. 늦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으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